한국은 진짜 좀 자연재해 없는 나라를 지정됐잖아요. 최근의 연구 결과지만 우리나라 한반도는 들어올려지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경계부에서 지진이 나고 있어요. 사실 그 일본은요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1937년 일제강점기에 광고를 서울에 옮기는 계획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완전히 바뀐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전문가로서 지진 오면 뭐가 제일 안전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수다 MC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선 조수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대 호사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김기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환상의 팀이 모셨어요. 네, 이렇게 모신 이유는 난카이 대지진부터 한국 지형 그 에피소드 너무 재밌어서 오늘은 화산하고 지진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제가 궁금한 거 화산들은 뭐 옛날 화산들 이제 더 이상 안 터지는 화산들 그대로 있고 또 계속 터지는 화산 이렇게 돼 있는데 왜 터지는 거는 계속 되고 안 터지는 거는 그냥 죽었다고 약간 얘기하는 거죠. 뭐가 그 안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화산을 지금 현재 활화산, 액티브 볼케이노 분류하고 이제 죽은 화산은 뭐 사화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거에는 되게 분류 기준이 많았어요. 활화산, 휴화산, 쉬고 있다. 다양한 개념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 화산들마다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쿠라지마 화산은 하루에 2번씩 분출한단 말이에요. 근데 백두산은 100년 동안 분출을 안 했어요.富士山은 300년 동안 분출을 안 했어요. 그러면 사쿠라지마는 활화산이고富士山은 사화산인가요? 휴화산인가요? 이렇게 분류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세계 화산학자들이 약속을 해서 과거 1만 년 이내에 분화한 이력이 있기만 하면 다 활화산으로 하자. 1만. 아 진짜 1만 년. 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웠을 때는富士山은 휴화산이다. 이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그런데 요새는富士山도 활화산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 신기하네요. 그러면 그 말은 10,000년 이상 전에 터졌는데 다시 안 터질 가능성은 작지만 그래도 가서 없는 거 아닌가요? 10,000 년이 지났으면 기록에 따르면은 뭐 지질학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0만 년 쉬다가 분출한 화산도 있어요. 오, 그러면 안심할 수 없겠네요. 그럼 휴화산이 없는 거예요? 휴화산이라는 말을 안 쓰기로 한 거죠. 화산 밑에 마그마가 있는지 없는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 몸속에 엑스레이 사진 찍듯이 찍을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확인이 가능해요. 네, 마그마방의 형태, 크기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땅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은 온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요. geothermal gradient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는 1km를 내려가면은 한 35도 정도 상승을 해요. 네. 진짜 계속 1km마다. 네, 계속 그렇게 상승하는데 백두산에 가면은 1km 내려가면 97도가 돼요. 와. 울릉도라고 가보셨나요? 가보지 못했는데 독도 옆에 그죠, 독도 옆에 있죠. 거기가 활화산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거기는 이제 1km 내려가면 96도 정도 돼요. 오 비슷하네요. 하와이랑 비슷한 거네요, 그러면? 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활화산인지. 일본은 전반적으로 아마 열도 전체에서 지온이 그렇게 높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화산이 20개 정도로 잡고 있어가지고 계속 그 일본 정부가 관측하고 있습니다. 관리해야 되니까. 네, 지켜봐야 되는 혹시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화산은 뭐 생각하면 그냥 피해만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점 뭐 이점도 있나요? 온천이죠. 온천이 일본 전체로 2,500개 이상 있어요. 근데 그거 다 화산 있기 때문에 화산 때문에 가능한 가능한 거죠, 사실상. 그렇죠. 예. 물이 따뜻해져야 예, 되니까. 맞아요, 밑에서부터.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자연적으로 화산 터지면 뭐 다시 불 날 때도 이점 있잖아요. 산불 같은 거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지질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구가 태양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
45억 년 전에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마그마 덩어리였다고 말을 해요. 대기도 없었고 바다도 없었다. 그럼 이제 이 바다에 이 많은 물들이 다 어디서 왔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게 말했을 때 이제 지질학자들의 대답은 이게 다 땅 속에서 왔다. 땅 속에 암석과 결합해 있는 물이 지금 바닷물보다 더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 속에. 네네. 또 깊이 들어가면 다 있는 거네요. 예, 광물과 결합된 형태로 있습니다. 함수 광물이라고 부르는데요. 물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들인데 지구 내부에 이제 마그마가 만들어지면서 땅 속에 있는 암석을 녹이거든요. 예, 암석이 녹으면은 거기 물도 같이 마그마를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화산에 보면은 김이 막 나잖아요. 아, 그렇죠. 그 김의 90% 이상이 다 수증기입니다. 그냥 물.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땅속 멘틀에 있던 물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 나오는 거죠. 이 화산 활동은 지구의 물의 순환을 돕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명이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그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열수광산이라고 미드오션 리지라고 부르는 중앙해령에 보면은 거기서 계속적으로 뭔가 화산 활동에 의해서 그 바다 속에. 네네, 거기에 이제 생물들이 막 사는 생물들이 있어요. 너무 다르잖아요. 네, 완전히 그 황이 너무 이렇게 농도가 높고 이런데도 거기에 적응해서 사는 생물들이 있는데, 제 과학자들 중에 일부는 그런 환경이 이제 지구상의 최초 생물들이 생겨났던 장소 아니겠느냐. 햇빛이랑 아예 관련 없는 약간 그런 푸드 사이클.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물은 가장 높이 그 온도가 올라가도 100도씨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뭔가 비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 물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옛날에부터 저는 왜 100도까지만 가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다른 곳은 뭐 2000도, 3000도 가잖아요. 여러 가지 물질들은. 그런데 물은 아니다. 그러니까 마그마 속에 물이 있었다라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물 자체가. 그렇죠. 실제로 땅 속으로 들어가면은 압력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이 뭐 200도, 300도의 상태로 액체 상태로도 존재합니다. 유지되는 거예요. 네네네. 압박이 다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다르니까. 예. 신기해요. 근데 미국도 화산 있잖아요. 하고 터지면 큰일 나는 화산. 그쵸. 미국은 일단 일본만큼 많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많고, 거기에다가 크게 터지면 거의 세상 지구 끝나는 화산 하나 있긴 있어요. 그렇죠. 아마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좀 무서워요, 그 친구가. 어디에 있어요? 그 친구 뭐 그 옐로스톤이라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거 베이스로 해서 거의 미국 땅 큰 곳 장치하고 있어요. 오, 어마어마한. 아니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화산 아니고 그냥 거의 한 주 정도 다 이제 그 화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 볼케이노. 슈퍼 볼케이노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울릉도 얘기도 아까 했지만 한라산도 있잖아요. 한라산도 화산이에요. 만년 이내에 분화 이력이 있습니다. 화라산 하자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아니에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백두산은 화라산 맞아요. 그죠? 100년 전에도 분출했으니까. 울릉도 화라산 맞습니다. 최신 연구 결과에서 3000년 전에도 분출했고 3000년 전 이후에 또 2번 분화가 더 있는데 나이를 모릅니다. 연대를 모르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거 역시 그 지질학계 공식적으로 논문으로 발표된 내용인데, 제주도 섬 전체가 아니고 제주도 서남 쪽에 가면 송악산이라고 하는, 제주도 오름이라고 하죠. 네, 오름 조그마한 화산들이 있는데, 송악산이라는 화산이 분출했던 게 한 3,600년 전. 3,600년 전? 예. 그러네. 그러니까 화라산의 범주에 들어가고, 고려의 역사서 같은 데 보면은 제주도 앞바다 어딘가에서 화산 분출이 있었다는 것, 그런 기록들이 또 진짜. 있기도 합니다. 독도는 어떻어요? 독도는 지금 화라산의 범주에는 포함 안 될 것 같아요. 아. 만년보다 좀 더 예, 된 예. 것 같아요. 먼저 독도가 폭발을 해서 생겼고 그 다음 울릉도가 생깁니다. 독도가 토크만 섬인데 형이에요. 울릉도의 형. 맞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독도 울릉도만 있는 게 아니라 오형제입니다. 네네, 맞아요. 예. 아래 5개 있는. 해산이 있어요. 해산이. 오형제인데 동쪽이 가장 형이고 서쪽이 가장 동생인데, 울릉도가 가장 서쪽에. 가장 동생. 그래서 가장 막내구나 울릉도는. 아직까지 활화산이. 그 독도가 셋째 형. 그러니까 독도가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잖아요. 두 개. 그러나 아래에 해산이 아주 커요. 예.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약간 하와이 쪽에도 바다 위에 있는 거는 조그맣지만 바다 밑에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하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울릉도 활화산이면 다시
터진다면 한국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울릉도 주민이 10,000명이에요. 울릉도 자체도 진짜 예, 주민 큰일 나죠. 그 자체 주민이 10,000명이에요. 지금 공항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번 주에 울릉도에서 조사하다 왔는데 울릉도가 사실은 숨을 곳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울릉도가 있는 그 동해 바다 수심이 2,000m예요. 울릉도가 해수면 위에 980m거든요. 해발 고도가.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화산이 3,000m가 조금 넘는 화산이에요. 목까지는 물에 잠겨 있고 머리만 내놓고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만약에 화산 분화가 조그만 거라도 일어나면 굉장히 한번 가보시길 저는 추천드리는데 우리 한반도에서 볼 수 없는 지형. 진짜요? 굉장히 경사가 급하고 너무 이국적이에요. 네, 화산 꼭대기에 해당하는 곳이니까. 근데 저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땅이 조금 평평한. 네, 그래서 조그만한 밸리에 이런 곳에 다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타운을 이루고. 소도 키우고요. 제가 거기 울릉도 그 명예 도민이에요. 오, 진짜요? 예. 그래서 가면 모든 상점에서 호텔이라든가 10% 할인해 줘요. 진짜. 같이 가요 다음에. 교수님이 쏘시는 걸로요. 예, 울릉도에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포항, 뭐 강릉, 후포 이런 동해안에서 배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리고 울릉도 안에는 이렇게 공식적인 병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공익보건의라 그래서 군 생활을 대체하는 그런 이제 의사분들 있죠. 그 초보 의사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울릉도 안에서 뭐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가 나거나 어떤 갑자기 질병에 걸렸을 때 육지로 넘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배를 타고 와서 늦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공항이 좀 필요한 거고 사실은 약간 군사적 목적도 꽤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침항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밌는 게 제가 알기로는 대마도에도 공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마도. 예. 대마도도 보면 평지가 없어요. 예, 거기는 농사 짓기가 옛날부터 굉장히 어려웠어요. 땅 때문에. 예. 그래서 대마도 사람들이 옛날에 울릉도로 오히려 이주하고 싶다. 라고 그만큼 더 한국에 낫다. 울릉도도 그런 지형인데 대마도가 더 심해요. 농사 짓는 땅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공항 있으니까 울릉도도 만들 수 있겠다. 예, 좀 다른 형태인데 대마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산과 산 사이에 계곡을 메꿨어요. 약간 콘크리트로. 예, 평지를 꼭대기에 만들었어요. 근데 울릉도는 그렇게 못하고 그 바다 위에다가 이제 옆구리에다가 예, 맞습니다. 옆구리에다가 공항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 진짜 처음은 우리는 그거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파르치우로가 어느 정도 길이 있어야 되는데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비행이 그렇게 걱정했는데 만들었네요, 진짜. 해냈네요. 기대되네요. 사람들도 많이 갈 거고. 울릉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꼭대기에 가면 후지산과 같은 어떤 분화구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도 칼데라가 있어요. 거기도 커요? 거기는 직경이 한 3km 정도 되는 그걸 나리분지라고 부릅니다. 이 재밌는 거는 백두산은 거기가 호수잖아요. 천지가. 근데 나리분지에는 이제 타운이 있어요. 마을. 근데 마을이 있고 그 안에서 농사를 지으세요. 우와. 농사 사는 짓기 거예요. 좋은 상황일 거예요. 엄청 좋죠. 이게 아주 비옥한 이제 화산토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생산된 울릉도 하면 이제 대표적인 게 소도 있어요. 약소라고 부르는데 울릉도 가면요, 그 아래쪽에는 소를 볼 수가 없어요. 위에서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울릉도가 이게 천지사방에 좋은 약초들로 돼 있는데 소를 풀어 놓으니까 소들이 먹는 게 이제 약초를 먹고 크는 거예요. 굉장히 맛있거든요, 거기에. 소 자체. 소고기. 그래서 이제 약소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울릉도 하면 또 이제 진짜 유명한 게 뭐냐면 명이나물 아세요? 명이. 너무 맛있죠. 우리 고기, 요새 쌈. 육지에서 그 삼겹살 먹을 때 명이 나오잖아요. 이제 어디가. 근데 명이나물의 원산지가 울릉도거든요. 진짜요? 진짜요? 네네. 그 명이가 이제 다 울릉도에서 이제 처음에 장아찌를 담아서 이렇게 먹던 그런 거고 울릉도 나리분지 안에 가면은 그 다 이런 나물 키우는 밭인데 거기서 생산되는 나물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비싸기도 하고 가장 이렇게 몸에 좋기도 하고. 그런 울릉도 모습 전혀 몰랐어요. 그런 거 빼고 한국은 진짜 좀 자연재해 없는 나라를 지정됐잖아요. 미국에 비해서 일본에 비해 약간 영국랑 비슷해요.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저번 회에 오사카 유지 교수님께서 노토반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 동일본 대지진이라든지 난카이 해곡 지진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이제 남해, 동해에서
우리나라 쪽이 아닌 곳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근데 노토반도는 일본 서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서해안은 거의 10년 정도의 주기로 규모 7에서 8 정도의 지진이 일본 서해안을 따라서 발생을 해요. 가깝죠, 비교적. 그러면 한국이랑. 그래서 그 노토반도 지진이 2024년 1월 1일에 났었거든요. 노토반도가 4m 정도 융기를 하고 해안선이 바다 쪽으로 한 50m인가 후퇴를 해서 땅이 50m 더 생긴 거예요. 진짜 50m. 네, 그 동해 지각이 일본 아래로 제가 아까 섭입을 말씀드렸는데 섭입에 의해서 일본 서쪽도 사실 들어올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거기서 지진이 나면 쓰나미를 만약에 발생했을 때 막아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동해를 그냥 건너오겠죠. 그 중요한 거는 또 최근의 연구 결과지만 우리나라 동해안도 일본 쪽과 마찬가지로 동해 지각이 우리 한반도 동부 쪽으로 아주 극초기에 섭입을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쪽으로. 새로운 연구인가요? 네, 뭐 사실 제가 쓴 논문도 거기에 관련된 거고 2018년도부터 보고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거치면서 배우는 것들이 동고 서저 지형이라고 배워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이라고 배우거든요. 약간 그렇게 태백산맥 뭐. 맞아요. 있고, 태백산맥 이렇게 동쪽이 쭉 높거든요. 해안 단구라는 게 있어요. 머린 테라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한 10,000년 전에는 여기가 모래사장이었는데 비치였는데 지금 이게 한 중턱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만년 만에. 네, 수만 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 올려지는 거죠. 계속 동쪽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동해 지각이 우리나라 아래로 들어가고 반대로 그 반대급부로 우리나라 한반도는 들어 올려지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경계부에서 지진이 나고 있어요. 네. 그게 그러니까 포한 지진이라든가 혹은 그 견주 지진이라든가 맞습니다. 사실 일본은 그런 플레이트 개념으로 북미 플레이트가 있고 그 유라시안 플레이트가 있고 필리핀 플레이트가 있고 태평양 플레이트가 있어가지고 플레이트가 사실상 유라시안 플레이트 다른 플레이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이곳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지식으로는 한국에는 그냥 유라시안 플레이트만 있기 때문에 그 위에 한반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주 큰 지진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새로운 플레이트 개념이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일본에서 아까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일본의 동북 혼슈하고 홋카이도 쪽은 일본 서남 혼슈하고 다른 판에 속해 있다라고 북미판 내지는 오호츠크판 이렇게 부르는데 아예 다른. 판이 일본 요르도 아래는 4개 정도 있다는 거예요. 유럽판 모이는 곳이 딱 일본이다.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러나 한반도는 판이 하나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일본 학계에서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죠. 동해와 일본은 다른 지각이다. 일본 혼슈는. 네, 그 동해가 일본 아래로 섭입한다. 난카이 트랍처럼. 그래요? 네네네. 그렇게 이미 알려져 있고 그래서 지진이 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 쪽을 보면 일본 서해안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똑같아요. 거의 구조가. 지각 구조부터 해서 단층이 발달하는 형상하고 지금 들어올려지고 있는 모습까지도 비슷해요. 다만 일본이 더 규칙적이고 큰 지진이 날 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가 난카이 트럽에서 지진이 나면은 그 지금 밀고 있던 힘이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동해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쪽에 있던 그 일본 쪽으로는 섭입하고 있잖아요. 동해 지각이. 그 비슷한 게 우리나라 쪽으로도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크게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극받아서. 네. 활성화될 수 있다는 예, 말씀이에요. 예.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구나. 근데 한국의 지진 뭐 최근에 몇 번 뉴스 났던 거 뭐 포항 경주 아까 언급하셨던 거 그거 외에도 더 역사적으로 가장 큰 지진? 지진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지진계로 측정해가지고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오래된 지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카이 해곡 지진 예견함에도 이제 과거 역사서에 남아 있는 거 연구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역사서를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해보면 이제 삼국시대에 보면 역시나 경주 지역이에요. 예, 경주 지역. 예, 이런 지역에 그때 당시에 이제 신라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지붕의 기와집에 기와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담이 무너질 정도의 흔들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그걸 이제 진도로 환산하고 지진이 얼마 정도 규모의 지진이 나야 이런 일이 있을까 해가지고 추정을 하는데 7 이상의 지진이 나야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연구 사례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플레이트형이라기보다 저는 지금까지 한반도에 일어나는 지진은 단층
지방 안에 있는 균열 때문에 일어난다.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으로는 약간 플레이트형으로 바뀌고 있다. 굉장히 이게 제가 좀 말씀이 잘 통하는 게 플레이트형과 이거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제 판 경계에서 나는 지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판 경계라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봐도 판 경계예요. 대륙 내부로 들어오면은 조금 애매해져요. 그리고 판이라는 게 원래는 한 덩어리였다가 두 개 판이 되기도 하고 두 개 판이었던 게 하나의 판으로 합쳐지기도 한다 말입니다. 그게 이제 판 구조론의 기본 원리인데 초반에 어떤 판 경계가 태어나고 있는 그런 곳은 사실은 분류하기가 애매해요. 아, 그렇구나. 네네. 동해안 같은 경우는 지금 동해 지각과 우리 한반도 지각의 두께 차이가 거의 3배가 나요. 동해 지각은 한 11, 2km밖에 안 돼요, 두께가. 근데 한반도 지각은 30km가 넘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두께의 지각이 딱 맞닿아 있는데 거기에 힘이 가해지니까 그런 거 있죠. 우리 응력 집중이라고도 부르는데 골프 치다 보면 이제 헤드하고 그 연결 부분이 딱 부러지는 그런 거 있습니다. 이게 뭔가 두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변형이 집중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원래 일본 서해안하고 동해도 딱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처럼 뭐가 아래로 섭입해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없거든요, 서해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판 경계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의 그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동해안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볼 땐 되게 직관이 굉장히 있는 말씀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일본은요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1937년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일왕가 방고라고 하잖아요. 방고를 서울에 옮기는 계획까지 있었어요. 예, 진짜예요. 그러나 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태평양 전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쟁 때문에 방고를 서울에 옮기는 것을 그만뒀어요. 그만큼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한반도를 일본은 역사적으로 부러워했어요. 일본에 비해서 네네네. 워낙 작은. 그러나 그것도 완전히 바뀐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주요 원자력 발전소들이 다 동해안에 집중이 돼 있어요. 일본은 그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지만 큰 지진이 날 거라는 걸 알고 그래도 원전을 지은 겁니다. 나더라도 사실 후쿠시마 원전도 원전 자체가 파괴된 게 아니에요. 전력 공급 체계가 망가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동해안에 원전을 지었는데 큰 지진이 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지은 원전들이거든요. 그러네. 그러면 나면 진짜 큰일 날 수도 네,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난카이 해곡 대지진 있잖아요. 시즈오카현 그 후지산 쪽까지 가잖아요. 난카이 해곡이. 거기에 일본이 원전이 하나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가장 마지막에 큰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 제방을 25m 정도로 코스를 만들고 있어요. 보호하기 위해. 예,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 지진 얘기는 진짜 미국하고 일본이 떠오르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뉴스에서 기억나요. 아마 90년대 LA도 그때 큰 맞아요. 지진이 있었고 두 나라의 가장 큰 지진 혹시 아는 거 있어요? 95년에 고베 대지진이 있었고 가까운 아마 시기에 LA 쪽에서 진짜요? 큰 비슷한 지진이 시기였어요?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게 프레콜이라고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진이 혹은 화산 폭발이 계속 일어나는 그러한 지역들이 쭉 있거든요. 지구에. 그거 뭐 아시다시피 그 인도네시아라든가 그런 데도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 아주 크게 일어나는 데는 세계에서 거의 정해져 있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한국은 거기서 조금 제외되어 있어가지고 다행이에요. 네, 인명 피해도 되게 컸고 네. 고베도 LA 저 기억나는 거 막 도로 고가 도로들 막 아예 무너지고 무너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10명 중 1명은 이주하겠다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은퇴한 후에 어디 다른 곳으로 다른 가고 곳으로 싶다고. 일본 떠나겠다. 아 진짜. 라는 마음. 분들이 그러니까 여론조사하면 10%가 나와요. 신기하네요. 1988년에 한국에 왔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고베 지진 같은 큰 지진은 없었어요, 일본에. 진짜. 그래도 조그만 지진은 매일같이 있었어요. 예? 자주 일어나는 일. 자주 일어나요, 일본에서는. 조그마다는 게 어느 정도? 느낄 정도. 예,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진짜. 예, 진짜 이렇게요. 아주. 그런데 아직은 고베 지진도 없었고 해서 다 아이들이 멈추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끝난다. 2달에 한 번 정도는 비난 훈련을 반드시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혹은 다른 재앙이 뭔가 닥칠 경우는 학교 전체로 어디에 도망가야 되고 그 피난처가 다 마련되어 있거든요. 교실 안에서 먼저 책상 안으로 들어간다라든가 다 있어요. 그러나 일본이 고베 지진, 돈북대 지진이 있은 후에 달라졌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주 큰 지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알게 된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 혹시 한국에는 그런 훈련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미국에서 중학교, 뭐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 똑같은 그런 뭐 대비 훈련 했었어요. 이거 지진 훈련. 나면은 책상 밑으로 간다. 이거 책상 왜냐면 이거 제일 튼튼한 데니까. 아니면은 그 문 딱 문 있는 데에서 이렇게 써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쵸? 근데 한국 그런 거 없겠네요? 없었어요. 없었고 포항과 경주에서 지진 났던 그때 이후로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이 날 수 있는 곳이구나. 내분데 이런 지진이 나는 게 말이 돼? 판 내부면은 지진이 나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5가 넘는 지진이 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대비를 하기 시작한 거죠. 부랴부랴 쓰나미 피해 울릉도에 가보면은 울릉도에서 화산 대피 지침은 없는데 쓰나미 대피 어떤 안내문은 있어요. 진짜. 그러면 전문가로서 지진 오면 뭐가 제일 안전해요? 책상 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찐 전문가이지 않으시죠. 훈련했으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게 오늘 그 가져왔는데 일본이 침몰을 한다고라고 일본에 사시는 이분의 이름은 나은영이라는 한국 사람이 돈북대 지진을 겪었어요. 그때 도쿄에 있었지만 도쿄에서도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어요. 남편이 일본 사람인데 그때 남편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날에 도쿄에 집이 있는데 왜냐하면 전철이 다 스탑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진짜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런 책을 한국에서 내가지고 2025년 7월에 난카이 대지진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때 겪었고 지금 일본이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 한국도 알아야 된다라는 책을 냈어요. 예. 그러면 이거 읽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요약해 주시는 건가요? 핵심은 일본은 그래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여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일본에서는 준비를 피난 훈련을 학교에서 합니다. 그거는 2달이나 석 달에 한 번씩 조그만 애들을 데려다 진짜 놓고 자주 하시네요. 합니다. 그게 의무예요. 일본에서 해야 돼. 돈북대 지진 때 교훈으로는 특히 큰 쓰나미가 올 경우에는 위로 도망가야 돼요. 높은 곳으로. 예. 그때까지 그러한 아주 큰 쓰나미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요. 그래서 다避難所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한꺼번에 다 도망갔어요. 500명, 그 200명. 그래서 거기서 그냥 한꺼번에 죽었어요. 낮은 곳이 예,避難所에서 죽었어요. 그건 진짜 안타깝네요. 마니아를 내로 움직였는데 그때 마니아를 안 지켰던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렇죠. 높은 예, 곳으로 높은 곳으로 그냥 갔으면. 가자라고 해서 살았어요. 또 원래 지진은 높은 곳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쓰나미가 모든 일본의 그 산식을 깼어요. 매니아르 사회라는 게 오히려 문제가 있구나. 그냥 한국이 더 훨씬 잘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직감성이 강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매뉴대로 매니아르대로 배운 대로 움직이는데 한국 분들은 그러한 판단력은 훨씬 뛰어나요. 일본인들 약간. 이상으로. 지진이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예, 지진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지진에 의해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이제 깔리는 게 이제 대부분의 희생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이제 쓰나미에 의한 거죠. 난카이 국지진이 났을 때 30만 명 정도의 이제 사망자를 추정을 했는데 그중 21만 명이 쓰나미에 의한 희생자로 거의 대부분. 예, 보는 거고 건물 붕괴에 의한 거는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죠. 밤에 이제 대부분 잠에 든 시간에 지진이 났을 때 대피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쓰나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진은 그 즉시 어떤 건물 붕괴 그 즉시 일어나겠지만 쓰나미는 이제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일본은 지금 어떤 걸 해놨냐면 그 동일본 대지진 뭐 이전부터 일본 동쪽 바다, 일본 해구라고 부르는 그 바다에 지진계를 이렇게 다 선으로 연결해서 깔아놨습니다. 바다에다가 수백 개의 지진계를 다 선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놔서 실시간으로 관측을
하고 있고 난카이 해국 쪽에도 나고야나 오사카 남쪽 바다에 일본 실시간 지진 감시 체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진이 만약에 발생하면 규모, 지진 발생 위치, 그래서 쓰나미 발생 여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사실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내는 쓰나미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는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그런 거는 없는 상황이죠. 네, 지진이 나도 실시간으로 쓰나미가 예측이 돼서 경보가 가거나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요, 차르테고 있는 일본의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또 일본 정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고 하면 지진은 예측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전에 10분 전이라도 진짜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게 지진이다. 그러나 화산 폭발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전이 되면 용기가 나거나 뭐 그게 신호가 좀 있대요. 화산은 조금 알 수가 있는데 폭발이, 그러나 지진은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게 또 공포심을 또 주는 거예요. 아,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예.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바로 그런 말이다. 식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도 비슷해요. 저 한번 캘리포니아 여행 갔는데 LA 남쪽에 있으면서 갑자기 지진이 그냥 났어요. 우리도 모르게. 근데 그리고 그 후에 문자 와요. 한국 미리 막 알림도 뜨고 그러는데 오히려 지진 나고 나서 여기서 지진 났습니다. 혹시 알아요? 우리가 느껴졌는데 당연히 알지 그러면서. 이미 늦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일본 사람들 한국 오면 신기해하는 거 그 필로티의 주차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약간 일본에 있을 수 없는 건축 구조인가요? 예, 그렇죠. 이거 굉장히 취약하다고 일본에서는 봅니다. 지진이 있으면 약간 네네네. 약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진 소르게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 일본에는 이러한 구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한국 빌라촌 뭐 골목길에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네네네. 근데 솔직히 약간 약해 보이긴 하죠. 그냥 그 보이는 거. 뭐 설계는 튼튼하게 했겠지만 지진이 있으면 왠지 그래서 일본의 그 내진 설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아주 큰 엄청난 고층 아파트라든가 있잖아요. 그거는 아래에서 큰 지진이 나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건설.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진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새로운 건물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일본도 옛날에 만든 건물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위험하고. 예. 그래서 빨리빨리 이거 내진 설계로 바꿔야 된다라고 일본 정부는 계속 노래 부르고 있어요. 아, 진짜 하지는 않죠. 이게 건물을 땅과 완전히 결합을 시켜 놓으면 땅이 흔들리면 건물도 같이 하는데 일본은 이 사이를 이제 완충제를 해서 띄워 놓는 거예요. 땅은 흔들리는데 건물은 이제 좀 덜. 덜 움직이는 거죠. 예.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일본은? 일본은 일단 그 단독 주택 있잖아요. 이렇게 그 집이 있고 옆에 밑에 아예 밑에 아니라 옆에 네. 혹은 그 위에 지분이 좀 있거나 하지만 일본에서는 주차장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집이 아니면 팔 수 없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는 아까 같은 빌라는 일단 안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없는 빌라도 많잖아요. 그 경우는 앞에 그 길에 좀 주차를 하잖아요. 일본은 그거 금지예요. 집 하나당 이렇게 주차 자리 약간 마련돼 있어야 돼. 하나 혹은 두 개 차가 있을 경우는 두 개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 없으면 집을 가질 수 없어요. 그냥 일본 법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도 충분한 주차 공간이 있어야 이게 그 허가가 나는 구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은 있어요. 아파트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일본에서는 그 오하시모라고 이거 일본 말인데요. 대피할 때 기본적인 반침을 오하시모라고 하는데요. 오는 일본 말로 오스나, 그러니까 미루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 하는 하시르나 뛰지 말아라. 침착하게 약간. 시는 샤베르나, 그는 잡담하지 말아라. 마지막에 모는 배 돌아가지 말아라. 뭔가 놓고 왔다 라든가 해서 그 배 돌아가면 절대 안 된다. 일단 이러한 네 개의 그 원칙이 있어요. 그래도 이것도 위에 올라가라라는 것은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이거는 주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것을 선생님들이 계속 말하면서 훈련시키고 있어요.
오늘도 진짜 그 지진, 화산 얘기 많이 해봤는데 저는 진짜 영국에서 왔으니까 지식이 1도 없어요. 그런 피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책상 밑에 가야 되는 거 조금 알게 되고 그래서 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니까 이런 거 집에 하나 사야 되겠어요. 키가 좀 작아서 좋네요. 또 다음에 재밌는 얘기 주제로 초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